폭설로 온 세상이 하얗게 덮인 어느 강원도 산골 마을. 이곳에 우연히 발이 묶인 한 캐나다인 사진작가가 있습니다. 눈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던 그는 마을 주민들의 도움으로 가까스로 마을 회관으로 들어왔습니다. 낯선 외국인을 맞아준 마을 사람들은 그에게 뜨거운 차와 따뜻한 이불을 내어주었죠. 이방인에게 자연스럽게 손길을 내미는 이들의 모습에 그는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왜 나를 이렇게까지 도와주는 걸까? 라는 의문이 그의 얼굴에 서려 있죠. 이 작고 고요한 마을에서 그는 단순한 생존 이상의 무언가를 경험하게 됩니다. 강원도 산골에서 펼쳐질 특별한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저는 캐나다 출신의 사진작가 올리버 리처드슨입니다. 직업이 사진작가다 보니 자연스럽게 전 세계를 누비며 다양한 사람들과 풍경을 기록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한국에 왔습니다. 사실 한국은 저에게 꽤 익숙한 나라였어요. 뉴스를 통해 접했던 첨단 기술과 화려한 도시 풍경, 그리고 빠르고 효율적인 사회의 이미지가 강했으니까요. 서울, 부산 같은 대도시와 제주도의 아름다운 해변이 제 머릿속에 그려진 한국의 전부였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한국을 도시적인 나라로만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런 고정관념을 크게 바꿀 필요가 없다고 여겼죠. 제 계획도 철저히 그런 생각을 반영했습니다. 서울의 거리, 부산의 항구, 제주도의 자연이 모든 걸 사진에 담은 후 다시 캐나다로 돌아가는 게 제 목표였으니까요. 그런데요,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저녁 숙소에서 쉬면서 인스타그램을 보던 중 한 장의 사진이 눈에 들어왔어요. 강원도의 한 산골 마을 사진이었습니다. 눈으로 뒤덮인 작은 마을과 멀리 보이는 설산, 그리고 마을을 가로지르는 좁은 길. 모든 게 고요하고 평화로워 보였어요.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꿈틀대더라고요. 여기에 가보고 싶다. 한참 동안 그 사진을 쳐다보면서 생각했어요. 도대체 저곳은 어떤 곳일까? 사진을 올린 사람이 댓글로 강원도 어딘가라고만 적어둔 걸 보니 더 궁금해졌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한국과 너무 다른 모습이었거든요. 결국 저는 그날 밤 계획을 바꿨습니다. 저곳을 찾아가자. 위치 정보가 불분명했지만 강원도라는 단서만으로도 충분히 도전해볼 만하다고 생각했어요. 운이 좋다면 그 마을을 찾을 수 있겠죠. 이렇게 제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렌터카를 빌리고 지도 앱에 강원도를 검색해 넣었습니다. 정확한 목적지는 없었지만 눈 덮인 작은 마을이라면 지도상에서 비슷한 지형을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싶었어요. 서울에서 출발해 고속도로를 타고 국도로 들어섰습니다. 도시의 소음이 점점 사라지고 창밖 풍경이 달라지는 걸 느꼈어요. 겨울산이 하나둘씩 나타나더니 언젠가부터는 나무가 온통 하얗게 덮여 있더라고요. 차가 점점 고도를 높일수록 공기가 싸늘해졌고 눈으로 뒤덮인 풍경이 점점 더 깊어졌습니다. 길을 따라 운전하다 보니 내비게이션은 이내 좁은 산길로 안내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당황했죠. 이런 길로 가는 게 맞는 건가 싶었지만 어쩐지 그 길이 사진 속 풍경으로 이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차를 몰며 계속 올라갔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점점 더 아름다워졌고 제가 알고 있던 한국의 이미지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도로 옆에는 쌓인 눈이 장벽처럼 서 있었고 드문드문 작은 농가들이 보였어요. 어떤 집에서는 연기가 피어오르는 게 보였는데 그 연기가 하늘로 희미하게 퍼져가는 모습이 참 고요하고 따뜻해 보이더라고요. 와, 여기 정말 좋다. 스스로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사진에서 봤던 그 마을이 아니더라도 이곳 자체가 이미 특별하게 느껴졌어요. 마침내 내비게이션이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라고 알려줬을 때 저는 낡은 나무 이정표 하나를 발견했어요. 그 이정표에는 한글로 마을 이름이 적혀 있었지만 솔직히 그 글자가 무슨 뜻인지는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왠지 모르게 여기가 제가 찾던 곳일 것 같다는 직감이 들었어요. 차를 세우고 잠시 밖으로 나가봤습니다. 공기는 차갑고 맑았고 제 발밑에서 눈이 뽀드득 소리를 냈어요. 작은 집들이 옹기종기 모여있는 마을 풍경이 정말 그림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 속에서 저는 어쩐지 조금의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제가 외국인이라는 사실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이렇게 낯선 곳에 혼자 서 있다는 사실 때문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처음에는 차 안에 머물까 고민했지만 이 풍경을 그냥 지나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카메라를 들고 천천히 마을 안쪽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일부는 집 안에서 창밖을 내다보며 저를 살짝살짝 쳐다보는 듯 했어요. 어쩌면 외국인이 이곳에 나타난 것이 낯설었을 수도 있겠죠. 그러다 한 할아버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는 땔감을 나르던 중이었는데 저를 잠시 바라보더니 무심한 듯 고개를 돌리고 다시 일을 시작하셨어요. 저는 최대한 조심스럽게 행동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 낯선 공간에 대한 예의를 갖추고 싶었으니까요. 사진 몇 장을 찍고 다시 차로 돌아가려던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눈이 굵어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그냥 가벼운 눈발이겠거니 했지만 곧 눈보라로 변하며 제 시야를 완전히 가려버렸습니다. 몇 분 전만 해도 잔잔했던 풍경이 순식간에 다른 세상이 되어버렸죠. 차로 돌아가려 했지만 길이 이미 하얗게 덮이고 있었습니다. 발걸음을 재촉했지만 바람이 점점 더 거세졌고 눈발이 얼굴에 부딪혀 앞을 보기 어려웠습니다. 아, 이거 생각보다 심각한데. 스스로에게 말을 걸며 마음을 다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조금 두려웠어요. 겨울 여행을 즐긴다고 생각했던 저는 이내 겨울의 무서움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겨울 왕국 속에 홀로 갇힌 기분이었죠. 이제 막 시작된 여정이 이렇게 꼬일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눈이 너무 빨리 쌓이고 있었습니다. 몇 분 전만 해도 고요하던 길이 순식간에 새하얗게 변했고 제 앞은 거의 보이지 않았어요. 온몸이 차갑게 얼어붙어가는 기분이었지만 차로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만으로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렌터카가 있던 방향을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눈이 너무 거세게 내려서 발자국조차 남지 않았거든요. 한참 동안 허둥대며 눈 속을 헤맸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도대체 스스로에게 말했지만 점점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다행히 멀리 차의 윤곽이 보였습니다. 급하게 달려갔는데 렌터카는 이미 눈에 반쯤 묻혀 있었습니다. 그래도 차를 타면 좀 낫겠지 싶어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막상 차 안은 아무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히터를 틀어도 눈에 갇힌 차가 금세 따뜻해질 리 없었고 바퀴는 미끄러져 움직일 수 없었어요. 더 큰 문제는 휴대폰 신호였습니다. 화면에 서비스 없음이라는 메시지가 뜨는 걸 보자마자 진짜 고립됐다는 사실을 실감했습니다. 차 안에 앉아 한동안 멍하니 있었습니다. 이렇게 깊은 산속에서 그것도 제가 알지도 못하는 한국의 한 마을에서 혼자 고립되다니요. 너무 황당했죠. 하지만 계속 이렇게 있을 수는 없었어요. 차창 밖으로는 눈이 점점 더 거세지며 도로를 완전히 덮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밖으로 나가기로 했습니다. 차 안에서 얼어붙는 것보다는 뭔가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막상 밖으로 나와도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 멀리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거기 누구 있어요? 처음엔 환청인가 싶었지만 눈발 사이로 삽을 든 한 남자가 저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나이가 지긋해 보였고 두꺼운 점퍼를 입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잘 보이지 않았지만 저를 발견한 순간 놀란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그는 저를 보며 한국어로 말을 걸었지만 알아들을 수가 없었어요. 제가 황급히 영어로 도움이 필요해요. 라고 외치자 그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무언가를 말한 뒤 손짓으로 따라오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눈발 속에서 그를 따라가며 저는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곳 사람들이 저를 낯설게 보지 않을까? 제가 폐를 끼치는 건 아닐까? 그러나 그런 걱정을 할 틈도 없이 곧 마을 회관으로 보이는 건물이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따뜻한 공기가 저를 감쌌습니다. 내부는 소박했지만 한쪽에 커다란 난로가 타고 있었고 몇몇 사람들이 담요를 덮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한 여성이 다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영어 하세요? 그녀는 자신을 박혜진이라고 소개하며 통역을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박혜진 씨는 캐나다에서 10년간 거주한 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녀 덕분에 상황이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마을 이장님도 저를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이런 날씨에 이곳까지 오다니 참 대단하네요. 이장님은 웃으며 저를 의자에 앉히고 뜨거운 차 한 잔을 건넸습니다. 차를 마시는 동안 긴장이 조금 풀리는 걸 느꼈습니다. 회관 안에는 저 말고도 몇 명의 마을 주민들이 있었습니다. 폭설 때문에 집에 돌아가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한 할머니는 장작을 더 난로에 넣으며 멀리서 왔다니 밥은 먹었나요? 라고 물으셨고 박혜진 씨가 통역해 주셨습니다.
솔직히 그때 저는 배가 고프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했는데 할머니의 물음에 문득 공복이 느껴졌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뜨거운 고구마가 제 손에 건네졌습니다. 이건 방금 쪘으니 따뜻할 겁니다. 고구마를 한 입 베어 물자 달콤한 향이 코끝을 간지렸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이곳에서의 고립이 큰 문제가 아니게 느껴졌습니다. 저녁이 되면서 눈은 더 거세게 내렸습니다. 창밖은 완전히 하얗게 변했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을 만큼 고요했습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마음은 차분해졌습니다. 난로의 따뜻한 불빛, 사람들의 웃음소리, 그리고 무엇보다 저를 환대해준 이 사람들의 마음이 저를 안정시켜줬던 것 같아요. 밤이 깊어질수록 저는 이곳에서의 상황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이장님은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오늘 밤은 여기서 묵으세요. 괜찮아요. 내일 생각해봅시다. 박혜진 씨를 통해 들은 이 말이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서울이나 도시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낯선 외국인을 집단 공간에 받아들여주는 따뜻함이 제게는 굉장히 생소하면서도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마을 회관의 구석에서 담요를 덮고 누웠습니다. 창밖에서는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었고 회관 안에서는 사람들이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는 이상하게도 저를 안정시켰습니다. 괜찮아, 여기서는 안전해. 스스로에게 이렇게 속삭이며 눈을 감았습니다. 폭설 속에서의 첫날 밤은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아침은 닭 울음소리와 함께 찾아왔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잠시 혼란스러웠어요. 여기가 어디지? 몇 초 후, 눈 덮인 강원도 산골 마을이라는 사실이 떠올랐습니다. 밤사이 난로의 불은 꺼졌지만 담요 속에서 누군가의 따뜻한 배려를 느꼈습니다. 새벽에 누가 담요를 더 덮어줬나 봐요. 창밖은 여전히 하얀 눈으로 가득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편안했습니다. 이곳 사람들의 따뜻함 덕분이었겠죠. 마을 회관 안은 조용했습니다. 몇몇 주민들이 일찌감치 밖으로 나간 듯했고 난로 앞에는 어르신 한 분이 앉아 계셨습니다. 박혜진 씨가 다가와 밤새 잘 주무셨죠? 라고 물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덕분에 전날의 긴장이 사라지고 조금은 이곳에 적응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창밖의 풍경을 보니 한 가지 걱정이 떠올랐습니다. 눈이 언제쯤 그칠까요? 차를 빼야 하는데 혜진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여기 사람들에겐 이런 날씨는 특별한 일이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금방 방법을 찾을 겁니다. 그녀의 말처럼 이곳 사람들에게 폭설은 단순한 날씨가 아니라 익숙한 일상의 한 부분처럼 보였습니다. 아침 식사를 마치자마자 주민들은 자연스럽게 삽을 들고 밖으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어귀부터 집 앞 골목까지 모두 눈으로 덮여 있었지만 그들은 분주하면서도 차분하게 일을 시작했습니다. 마치 오랜 시간 반복해온 일처럼 말이죠. 저는 멍하니 그 광경을 바라보다가 저도 돕겠습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어차피 차가 눈 속에 묻혀있는 이상 가만히 앉아있을 수만은 없었거든요. 이장님이 삽 하나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천천히 해요. 눈은 조급하게 치우는 게 아니에요. 그의 말에 따라 저는 마을 사람들 틈에 섞여 눈을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아 삽질이 서툴렀습니다. 빠르게 하려다가 눈이 다시 흘러내리는 걸 보고 차근차근 위에서부터 쌓인 눈을 정리해야 한다는 걸 배웠습니다. 이장님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여기 눈은 무거워요. 캐나다 눈과는 다르죠? 정말 그렇더군요. 캐나다에서는 눈이 가볍고 푸석푸석한 경우가 많은데 이곳의 눈은 촉촉하고 묵직했습니다. 삽으로 눈을 들어올릴 때마다 근육에 힘이 들어가는 게 느껴졌습니다. 작업 도중 한 할머니가 보온병을 들고 다가오셨습니다. 이거 마시면서 해요. 땀이 나니까 따뜻한 걸 마셔야지. 보온병 안에는 생강차가 담겨 있었는데 한 모금 마시는 순간 몸이 속까지 따뜻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할머니는 생강차를 건네주며 말했습니다. 눈 치울 땐 서로 돕는 게 기본이에요. 여기선 다 같이 해야 끝나니까요. 그 말씀에 마을 사람들의 협동심이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눈 치우기는 단순한 작업 같았지만 그 안에는 체계적인 분업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들은 경사진기를 맡았고 할머니들은 평지를, 그리고 상대적으로 젊은 주민들은 더 힘이 필요한 계단 부분을 담당했습니다. 각자 맡은 역할에 따라 일하는 모습이 정말 인상 깊었어요. 저도 점점 리듬을 익혀 함께 작업에 몰두하게 되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주민들은 다시 마을 회관으로 모였습니다. 각자 집에서 가져온 음식을 함께 나누는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어요. 한 할머니가 김장김치를 내놓으며 이건 지난 겨울에 담근 건데 맛 좀 봐요. 라고 권하셨습니다. 또 다른 할머니는 메밀전과 된장찌개를 준비해 오셨고 주민들은 이를 함께 나눠 먹으며 담소를 나눴습니다. 이 모든 음식이 소박하지만 정성이 가득했습니다. 이런 게 진짜 밥상이지. 라는 이장님의 말에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점심을 먹으며 마을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이들의 삶이 더욱 궁금해졌습니다. 한 할아버지는 젊은 시절 미군 부대 근처에서 일한 경험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햄버거를 먹어봤지. 너무 신기했어. 그는 농담을 던지며 웃었고 그 웃음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전염되었습니다. 또 다른 할머니는 옛날 폭설이 더 심했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예전엔 지붕이 무너질까봐 밤새 눈을 치웠어요. 지금은 집들이 튼튼해져서 그럴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여전히 다 같이 돕는 건 변함없지요. 작업과 식사를 마친 후에도 마을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모여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저는 그런 모습이 너무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도시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풍경이었거든요. 사람들이 함께 협력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단순한 생존을 넘어 이곳의 문화와 정신을 대변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녁이 되자 마을의 주요 길들은 거의 정리되었습니다. 하루 종일 삽질을 했더니 온몸이 천근만근이었지만 이상하게도 기분은 가벼웠습니다. 이장님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일이면 군청에서 제설차가 올 겁니다. 하지만 오늘 하루는 우리가 직접 한 거라 더 뿌듯하죠. 그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몸은 지쳤지만 마을 사람들과 함께했던 시간들은 잊을 수 없는 기억으로 남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다시 마을 회관에서 잠들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었지만 마음만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했습니다. 마을 사람들과 함께 보낸 하루가 저를 완전히 다른 세계로 초대해 준 것 같았거든요. 이곳 사람들에게 폭설은 단순한 날씨가 아니라 서로를 돕고 정을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깨달으니 이곳에서의 고립이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폭설은 점차 잦아들었고 마을로 이어지는 길도 조금씩 정리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저는 이곳에서 마치 가족 같은 사람들과 함께하며 새로운 일상을 배웠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고립이라 느꼈던 이 상황이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특별한 선물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아침 이장님이 마을 회관으로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군청에서 연락이 왔어요. 오늘 도로가 완전히 열릴 거라네요. 기다리던 소식이었지만 이상하게 마음 한구석이 아쉬웠습니다. 서울로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이 현실로 다가왔기 때문이겠죠. 박혜진 씨도 웃으며 말했습니다. 올리버 씨, 드디어 도시로 돌아가네요. 한국의 폭설은 어떠셨어요? 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겨우 한마디 했습니다. 폭설은 무서웠지만 여기 사람들은 따뜻했어요. 그동안 이 마을 사람들에게 배운 것은 단순히 협동이나 따뜻함 이상의 것이었습니다. 자연을 받아들이고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운 거죠. 이곳 사람들은 폭설을 위기로만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함께 일하고 나누는 기회로 삼았죠. 도시에서는 볼 수 없는 협동심과 소박함이 여기에 있었습니다. 아침 식사 시간, 이장님은 제게 마지막 선물을 건네셨습니다. 작은 항아리에 담긴 직접 담근 된장과 고추장이었어요. 이건 우리가 정성껏 만든 거예요. 돌아가서도 이 맛을 기억해 주세요. 항아리를 받아들고 있으니 마음이 묘했습니다.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마을 사람들의 마음과 정성이 그대로 담긴 느낌이었거든요. 박혜진 씨가 덧붙였습니다. 된장은 너무 오래 두면 안 돼요. 고추장은 직사광선을 피해야 하고요. 이장님께서 꼭 전달하라고 하셨대요. 마치 손주에게 당부하듯 꼼꼼히 알려주는 모습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짐을 챙긴 후 저는 마을 사람들에게 작별 인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주민들은 이미 모여 있었고 저를 떠나보내기 위해 작은 배웅 자리를 마련해 두셨더라고요. 한 할머니는 저를 보며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멀리 가도 우리 마을 기억해줘요. 또 다른 할아버지는 농담처럼 한마디 하셨습니다. 다음엔 눈이 안 올 때 와요. 그럼 밭일도 같이 해봅시다. 그들의 환대와 정겨운 농담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렌터카는 이미 제설차가 정리한 길 위에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출발하기 전 저는 마지막으로 마을을 둘러보았습니다. 여전히 설경은 하얗고 아름다웠지만 이제는 단순한 풍경 이상으로 보였습니다. 눈으로 덮인 집들, 협력하며 일하는 사람들, 그 속에 담긴 따뜻한 마음까지. 이 모든 것이 저에게는 한국의 또 다른 모습으로 다가왔습니다. 서울이나 부산 같은 대도시에서 보지 못했던 진정한 삶의 모습이 이곳에 있었습니다. 렌터카에 올라타 창문을 내리고 마지막 인사를 건넸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건강하세요. 주민들은 손을 흔들며 배웅해 주셨고 이장님은 큰 소리로 외치셨습니다. 다시 꼭 오세요, 알겠죠? 그 말에 저는 힘껏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로를 달리면서도 계속해서 마을 생각이 났습니다. 이곳에서 보낸 시간은 단순한 여행 이상의 것이었습니다. 저는 사진작가로서 아름다운 풍경만 담으러 왔지만 이곳에서는 풍경보다 더 중요한 것을 배웠습니다. 사람들의 마음, 공동체의 힘, 그리고 자연과 조화롭게 살아가는 방법 말이죠. 서울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블로그를 열어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강원도의 작은 마을에서 배운 삶의 의미로 정했습니다. 글을 쓰며 그때그때 느꼈던 감정과 배움을 하나씩 되새겼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관광지가 아니라 한국의 진정한 모습을 보여주는 곳이었다. 라는 문장으로 글을 마무리하며 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언젠가 꼭 다시 이곳을 찾아가겠다고요. 강원도의 작은 마을은 이제 저에게 단순한 여행지가 아니라 또 다른 고향처럼 느껴졌습니다. 따뜻한 정, 소박함, 그리고 함께 살아가는 법. 이곳에서 배운 것들은 제가 앞으로 살아가는데 큰 힘이 될 겁니다. 다음에 이곳에 올 땐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의도적인 선택으로 찾아올 겁니다. 다음 이야기도 적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